성 채널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형 교회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담임 목사가 여신도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지요. 경찰은 이재록 목사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9년 5월 11일 밤에 신도들이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고 MBC 주조정 씨를 청구해서 방송을 중단시킨 일. 이 일로 해서 세상에 이미 이름을 알린 교회지요. 만민중앙교회. 상당수 개신교 교단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이단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강풍 피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바람 대단했지요. 지하철 멈추고 교회 철탑이 붕괴되고 선상 웨딩홀은 떠내려가고 정전의 탄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면 최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저커버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SNS 시대의 천병 페이스북, 나를 나되게 한 페이스북.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명함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주주클럽의 나는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한번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5597번님 어제 청취율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뉴스도 안 봐도 되고요. 이래놓고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네. 단순히 정말 재밌어요. 뉴스 안 봐도 돼요. 이랬다면은 네. 그냥 뭐 표 계산해서 이제 아웃되는 거죠. 네. 말씀하셨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혜진님, 제가 제일 애정하는 돈돈 브리핑 들으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청취율 조사 4% 상승으로 한반도 비핵화 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양정아님, 용디 카메라 마사지 열심히 받고 계신가 봐요. 정 기자님보다 머리가 커 보였는데 요즘 비슷해 보인다고. 네, 그 제 카메라를 요새 클로즈업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예, 있었던 그 뽀였던 그런 효과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예. SBS에게서 이제 푸대접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기쁨을 네. 줘야 사랑을 받습니다. 기쁨을 줘야. 예. 네. 청취율로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청취율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당당하게. 네. 네, 첫 코너입니다. 예. 자, 사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을 그게 뭐지? 그걸로 이제 바꾸려고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하는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대개는 그게 뭐지?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지? 김용민의 그게 뭐지? 이걸로 한번 바꿔보려다가. 차라리 여보세요로 바꾸는 편이. 그럴까요? 네. 그거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여러분들 많이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라고 얘기한다고 네. 손해를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가사를 네. 탕진한다든지 바람이 날라와서 지붕이 실종된다든지 네.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다가도 한 번씩 불러주시고. 예. 네. 이 청취율이 올라가면 계속 공약을 월요일 날 거신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4%까지 올라가면은 4% 포인트 오르면 네. 지금보다 4% 포인트 오르면 한반도 비핵화. 그러나 마이너스 1.5% 포인트면 네. 자체 핵개발. 예, 네.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핵개발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돈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 이 유탄을 국민연금이 맞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예. 국민연금이 한번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있죠. 예. 네, 또 삼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예. 아이러니하죠. 예. 이 차이가 있다면 이전 것은 이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을 것임을 알고도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를 위해서 일종의 국민연금이 조력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국민연금 이사장인 네네.
그 양반 문형표 네네. 이사장님 그 감옥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감옥에 갔고 예. 반면에 이번 것은 일종의 이제 삼성증권의 뭐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그 네. 국민연금도 피해를 입은 일종의 이제 피해자라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예. 일단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벌어진 지난 6일에 이 삼성증권 주식이 막 쏟아지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급하게 주식을 팔아치웠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11%나 주식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때 문제는 이때 놀라서 주식을 팔아버린 네. 이런 투자자 중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2대 주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 삼성증권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이 공무원연금, 뭐 교원 공제회, 또 예. 군인 공제회 예. 이런 이제 연기금들이 이 장폭락이 이어지니까 주식을 일단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의 네. 노후 자산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이고 이미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뭐 작년 국감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좀 한 1,000억대가 넘는 좀 그런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다 이런 통계가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도 또 주식 문제 때문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 예. 네. 애초에 이 연기금을 과연 이런 좀 일종의 이제 투자잖아요. 그렇죠. 투자이지만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좀 그런 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무조건 오른다, 뭐 무조건 이 기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연기금은 네. 대단히 보수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고요. 네. 뭐 이득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이명박 정부 이후에 연기금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뭐 고위험 투자도 네. 마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쐈어요. 네. 예. 이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또 이제 뭐 나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네. 이게 좀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은 이제 바로 팔고 예. 다시 올라갈 조짐이 보이면 요건 좀 신중하게 사자 뭐 이런 방침이 있었다고 네. 해서 삼성증권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 이거를 다 팔았는데 예. 이 떨어지고 나서 이게 삼성증권 직원들이 다시 이제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다시 약간 좀 반등을 했을 때는 예, 예. 또 그때는 이제 사지 않고 계속 이제 두고 봐왔기 때문에 이게 예. 지금 손해가 오히려 더 커졌다. 뭐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운영해서도 안 되겠지만 네. 좀 애초에 이 주식 시장의 성격에 맞춰서 이 연기금을 투자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은 네네.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만약에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의 피해분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예. 이 삼성증권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삼성증권의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아직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주식을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걸 손해를 메꿔준다고 해도 뭐 다시 또 주식이 떨어지면은 국민연금은 그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게 투자 잘못해서 네네. 그 뭐 파는 것도 투자니까요, 일종의. 네네. 예. 큰 범위 안에서 뭐 투자 실패를 갖고 보전을 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번 건은 삼성증권의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 뭐 삼성증권에서 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뭐 시장에서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예, 예. 투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거는 겁니다. 예. 뭐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하는데 예. 좀 추가적인 조치는 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왠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네. 뭔가 구조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제 MBC 보도에서 네. 좀 일부 드러났는데 이 삼성증권 직원들이 지난 6일에 이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가 났으니까 네. 주식을 팔지 말라 이런 경고를 보낸 직후 네. 직후에 우르르 내다 팔았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팔지 말라 그게 신호였군요. 네, 팔라는. 그러니까 몰랐다가 팔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게 들어왔구나 예.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삼변시대에서 뭐 다룬다고 하니까. 네. 그래 이제 그만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은 네. 이 무식이 이제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딱 요 정도 선에서. 네. 예. 수면 위를 지치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삼변 시대가 좀 미흡하면은 네. 계속해서 우리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또 계속
릴레이로 이어받고 거기서 좀 미흡하면은 네. 내일 또 알쓸 경제가 있습니다. 네. 알쓸 경제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요 정도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말과 6월 초 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으로 이 출근한 첫날에 강요 회의를 열어서 이 북미 간 사전 접촉을 인정을 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공개했는데 이게 5월 말에서 6월 초라는 것이죠. 초강경 매파가 네. 취임하자마자 대화한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말 강경한 강경파라고 하는데 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했죠. 예. 어쨌든 강경파가 오든 온건파가 오든 이 북미 정상회담은 갈 길을 간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볼 수가 있고 예, 예.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이나 사전 접촉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어서 예, 예. 네, 일각에서 일어나는 좀 정말 대화가 되고 있는 거냐, 정상회담 하는 거냐, 이런 좀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양쪽이 상당한 상호 존중을 표시할 것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 양국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북미 간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좀 양측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접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고요.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기대한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것도 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사전에 좀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대화 5월 말로 예상이 됐는데 6월 초로 네, 또 그렇습니다.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사도 있고요. 뭔가 좀 북미 사이의 대화가 물밑 대화가 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신호인지 아니면은 좀 뭔가 교착 상태가 있는 건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예, 예. 비슷한 시기에 이 북한도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27일 이 판문점 남측에서 북남 수계 상봉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냈고요. 또 여기서 조미 대화를 심도 있게 분석 평가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서 예. 조미 대화를 분석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북미 대화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4월 말부터 이제 6월 초까지 계속 외교 일정들이 쭉 짜여져 있고 북미 대화도 계속 잘 네. 이뤄지길 기대가 좀 됩니다. 6월 초로 가면은 또 6.13 지방선거 국면하고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내 정치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삼성 소식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됐는데 네.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염호석 분회장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시신을 누군가가 탈취를 하려고 했다. 네. 예, 경찰이 들어와서 예.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삼성과 유관하다라는 얘기가 있군요. 네, 한겨레 보도인데요. 네. 염호석 분회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 삼성전자 서비스에 입사한 이후에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이게 예. 건당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해 오셨다고 해요. 예. 또 점심시간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AS 평가 때 무조건 10점이 나오지 않으면 예. 이 반성과 소명까지 해야 했다. 그리고 AS에 필요한 공구도 자기 돈으로 샀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고인뿐 아니라 AS 기사분들 대부분이 그랬고 이에 노동자들이 2013년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를 공식 출범시켰는데 이게 이제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사건이었어요. 예. 그러자 이제 삼성에서 집요한 노동 탄압을 가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난 2013년에 이 최종범 조합원이란 분께서 예.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지 못해도 선택했어요라는 카톡 유서를 단체방에 올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 5월 17일에 그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강릉에서 발견이 됐고요. 예, 예. 이 유서에는 그 노조 탄압에 대한 절절한 호소와 함께
이 노조의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주검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예. 이 부모님께도 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고인의 주검이 일단 안치가 됐는데 이 하루 만에 경찰 250여 명이 들어와서 5월 18일에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예. 이 당시 고인의 어머니께서 시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경찰은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 노조와 시민사회가 삼성이 배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삼성은 당시 부인을 했었죠. 근데 한겨레 오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노조와의 문건으로 확보한 6천 건 중에 이 염호석 분회장이 숨진 뒤 이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장이 이 염호석 분회장의 부친을 2차례 면담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회유를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 액수까지 적혀 있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 보도입니다. 문건에는 염호석 분회장뿐 아니라 노조 와해를 위해서 이 삼성전자 서비스 각 센터장들을 동원한 정황들이 있다고 하고 이 삼성전자 서비스는 그 총괄 TF를 만들어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고 하고요. 이 삼성전자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이 삼성전자 서비스를 지원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일이 꽤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공권력이 시신을 탈취하거나 강제 부검할 실시한 사례가 꽤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 이야기여야 하는데 2014년에 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절은 염호석 씨 사건은 정부가 공권력이 과거로 돌아갔다. 이걸 상징하는 사건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업체 이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하나 짧게 전해주시죠. 네, 아파트 단지 지상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공용 택배함이 있는데 여기에도 일반적인 택배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트럭이? 이게 높이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주민분들은 이 택배 기사 분들에게 이 단지 안에서 별도의 카트를 활용을 해서 택배를 집집마다 배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택배 기사분들은 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을 다 그 시간 안에 나눠야 되고 새벽 1시까지 돌리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주말도 없고 밤낮이 없는데 카트에 또 내려서 카트에 짐을 싣고 걸어서 그거를 그 아파트마다 다 배달을 하고 다시 또 걸어와서 또 차에 올라타고요. 그럴 시간이 도저히 없다라고는 겁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분들은 이게 택배차가 들어오다가 지상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니는 아파트 단지면 참 좋겠지만은 이 택배 기사들은 또 우리 일상의 또 한 부분인데 말이죠. 어떻게 갈등이 해소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3변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사회 법조 뉴스 짚어볼 텐데, 자, 세 분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열심히 듣고 계신 라디오 방송은 무엇입니까? 저요? 네. 정치쇼요. 정치쇼. 어제는 또 김성진의 시사전망대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김용민의 정치쇼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열심히 듣는 게 아니고 항상 듣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역시 멘트가. 방송 끝나고 계속 다시 듣기로 또 들으시고. 저는 이동 시간이 항상 켜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103.5 이 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들이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김용민의 정치쇼. 백성문 변호사님은 말씀을 안 하셨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라디오를 많이 안 듣는데 들을 때는 꼭 요거 듣습니다. 아이고 세상. 저 솔직하게. 대세입니다. 안 해도 되는 말. 국민 통합이 되고 있어요. 국민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들을 지시는지. 아니 요새 이 핫한 이슈를 계속 파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졸려요. 피곤한 이슈가 너무 많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인 줄 알고 저는 안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무술옥사. 무술년에 옥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술옥사라는 말을 쓴 MB. 이게 무슨 그런 뜻을? 예언을. 무술년이 언젠가 근데 올해요. 올해가 이제 60년 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징역 60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기징역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네. 우리 정산을 한번 해야죠. 누가 근사치였습니까? 25년. 25년. 아이고 백성문 변호사님, 예, 대단합니다. 밥 사나요? 그럼 맞추면 밥 사는 아니, 거죠. 못 맞췄잖아요. 못 맞췄는데 근사치. 근사치면 당선이죠 뭐. 예, 당선인가요? 당선이에요. 어디 나가요? 당선이죠. 우리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27년 얘기하셨나? 25년 똑같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27년 27년. 해봤어요. 우리 이정현 저는 안될 판사님은 줄 알고. 22년 6개월 22년 얘기했었죠. 아, 그래요. 방송용으로 하신 거고 예. 다 셋 다 거의 25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 제가 먼저 치고 나와서 25년을 그렇게 됐죠. 이게 그 재심 가면은 항소심이요. 항소심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섣불리 예상하기 힘든데 저는 거의 24년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작다 뭐 이런 예. 얘기들도 좀 하세요. 예. 근데 아직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선고형량하고 합치잖아요. 예, 24년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예. 판사님도 예, 그렇습니까? 일단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삼성. 예. 예, 그 승계 작업 존부와 부정한 청탁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그 문제가 이제 쟁점이죠. 예. 그것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어차피 형량 유무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형량이 변할 가능성은 지금 이 사건에선 재산범죄가 따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고 볼 만한 건 강요죄 정도거든요. 예. 강요죄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낸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강요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뭐 왜 합의를 하시겠어요? 일단 작전상 그래야죠. 항소심에서 기습적으로 뭔가 자백을 한다. 예. 그렇다면 조금 참작될 수 있겠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 부분이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추가로 그러면 형량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영향이 미치겠죠. 그렇군요. 이재용 변호사 내셨나요?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그러면 아마 그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높아졌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건 그냥 들어가는 거고. 저는 뭐 국정원 특활비 별도의 재판이니까. 이거 항소심은 유무죄 똑같이 형량 똑같이 24년 끝날 거예요. 쟁점 없이.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항소 안 할 거라고 보고. 예. 검찰에서 삼성 무죄 나오는 거 항소인데 그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1심부터 꾸준히 무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항소심 가서 저는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1심에서는 그건 유죄 나왔잖아요. 아니 K재단 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24년으로 끝날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그 판결 그거 한번 좀 예측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만 유달리 달리 판단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종범석 수첩의 증거 능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달리 거기에만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대법원 가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게 다 틀린 게 돼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뇌물 액수가 한 50억 미만이었는데 50억을 넘길 가능성이 다르잖아요. 그게 지금 그것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된 거하고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인정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분명히 똑같은 사건인데 왜 결론이 다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취지로든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파기환송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복잡하다. 야, 이거 방송용 정치인 멘트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 스타일이죠. 그죠? 멘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여부, 그건 사실은 유무죄보다 양형사회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안종범 수첩. 그것도 저는 그 인정해봐야 어차피 간접 증거니까 저는 별거 대세 지장 없다고 보는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나 경영권 승계도 존부 이것 때문에 파기환송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마이 세 마리. 비타나리 아웃. 독일에 있다는 그 마이 세 마리. 비타나리 아웃싱 사이시도 얘네들의 소유권의 판단이 달라지면 뇌물액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설사 그 마이 세 마리를 삼성 거라고 항소심처럼 똑같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삼성 거니까 빌려준 건데 그럼 임대료 얼마나 했는지 그거를 검찰이 계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몰라 하고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심리를 해봐라. 어쨌든 심리를 안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설사 삼성 거라고 하자. 그럼 말 임대료는 어떡할 건데 그 심리 미진의 이유.
그거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형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외재산 도피인데 그게 이제 도피에 대한 해석의 문제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점 때문에 파기환송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IQ가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될지 모르겠으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러셨는데 지금 저도 저는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제 말보다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저분은 한 90% 보는 거고 저 정도 되면 99%예요. 99%. 저는 한 반반 보는 거고 제가 한 70% 보는 거고. 이렇게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3변 그때에서. 조금 전에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보충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말 3마리의 소유권 문제가 사실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쟁점에서 걸리는 게 판례하고 종전 판례하고 다른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고 본 건데 그런데 이 형사에서의 소유권의 문제는 민사상의 소유권과는 달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보라는 게 지금까지 판례의 취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의 위력은 대법원 판례도 바꾸는구나라는 것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 논란까지 자초하고 싶지는 않아 한다. 대법원이. 일단 판례를 바꾸는 게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논란 자초까지는 둘째치더라도 아마 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관점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재판을 맡은 분이 조희대 대법관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 재판을 이끌어갈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하죠. 근데 저는 이거 누가 주심이든지 간에 어차피 저는 이거 전원합의체로 갈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도 워낙 동일한 쟁점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 2년이고 3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아마 좀 추정 아니겠고 좀 길게 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항소심 대법원 올라가면 그 아마 병합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희대 대법관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오는 8월 아닙니다. 제가 아마 봤는데. 천재 주심일 뿐이지 이분은 기록을 안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렇군요. 임기 올해 안에는 안 끝날 테니까요. 삼성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11월쯤 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말고 6명이 교체가 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이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를 하거나 내진 더 나가서 나중에 지금 국선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취하를 한다라고 할 때 삼성은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선고된 뇌물 공여 액수하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된 게 액수가 다르거든요. 박근혜 피고인 쪽이 더 많아요. 근데 이쪽이 확정돼 버리면 결국은 내심이야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는 박근혜 피고인 쪽에서 내가 받은 뇌물의 액수가 이 정도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뒤집는다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삼성 쪽에서는 본인들이 애를 써서라도 박근혜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관은 2014년 3월에 대법관이 됐네요. 그러면은 2020년 남으셨네요.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자, MB가 무술 옥사를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반성보다는 저항이 현재로서는 상책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관된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웠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다 파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감옥에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정치보복으로 나를 감옥에 놓으니 무술옥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이게 구속 전에 써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구속 전에 썼는데 그거를 기소할 때 이제 이번에 동시에 옥중패북은 제가 또 처음 봤네요. 옥중패북. 이제 나와서 이제 비서진들이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변호사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고 쓴 것 같아요. 조목조목 좀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죠. 근데 사실 들어갈 때부터 검찰의 조사는 안 받는다 이런 입장이었으니 당연히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때쯤 돼서 미리 써놓은 글을 페이스북에 그 뒤에 뭐 되겠다. 변화가 없을 테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일 이제 이 앞으로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고 싶은 게 결국 다스예요, 다스. 다스만 무너지면 살아날 길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 기업 얘기도 좀 하고 뭐 형식 주주, 실질 주주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 거기 주식 하나도 없다. 주식 하나도 없으니까 내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강훈 변호사가 지금 어쨌건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할 이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강훈 변호사가 2015년에 유사한 이제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한번 했어요. 예. 이제 형식 주주, 그러니까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하고 네.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주주하고 실소유주. 네, 그 예. 주주권 행사의 주체는 형식 주주다.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주식 하나도 없으면 소유자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민사고 예. 형사는 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순실 씨 예. 코스포츠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실질적 지배 관계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와 민사가 다르다는 부분을 예.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아니면 예. 좀 의도된 거긴 하겠지만요.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 법률가들이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합니까? 뭐 검찰 가서 다 탄핵될 그런 술책인데 말이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이거 말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게 안 하면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게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지금 와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못 갈라져. 예, 예. 지금 와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못했다의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제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다. 예. 그럼 제가 무수록사 이 얘기 하라고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올바른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어차피 이제까지 해온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딱 스탠스 바꿔가지고 다스는 제 겁니다. 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뭐 검찰 자백하고 다 내 겁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개전의 정의라고 합니까? 그런 걸?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한다고 해서 형량이 얼마나 줄겠어요. 뭐 집행유예 하겠어요. 뇌물이 100억이 넘는데. 그리고 어쨌든 정치인이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명예와 어떤 그 지지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이미.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더 세게 나가서 검찰이 더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저는 의도가 있다. 최소한 본인은 아니더라도 부인인 김윤옥 여사하고 아들인 이시영 씨한테까지 칼이 들어오는 곳은 조금 막으려는 게 아니겠는가. 강렬한 저항을 통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저항하면은 저항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김윤옥 방법이 여사도 그거밖에 없지만 여기서 자백하고 죄송합니다. 뭐 이거보다는 차라리 저항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김윤옥 여사하고 이시영 씨는 더 지킬 수 있죠. 검찰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검찰은 거의 지금 악의 축으로 지금 규정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있는 혐의, 지금 김윤옥 여사도 기소하는 쪽으로 좀 가닥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략에 좀 실패인 것 같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전부 부인을 전제로 하고 변호사가 전략을 짜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변호사들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의뢰인이 그렇게 원하면 그쪽으로 논리를 만드는 게 변호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조언을 할 수 있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 부인할 거 부인하는 걸로 좀 전략을 짜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싫어. 그럼 네 알겠습니다로 가야죠. 아니면 본인이 변호사를 그만하던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나오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자백을 만약에 다 한다 그래도 형량 차이도 얼마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뭐 20년에서 뭐 10년 떨어져도 그게 그거예요.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10년이나 깎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제가 정말 많이 깡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자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명박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횡령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활비도 걸려 있고 하니 이걸 다 반환해야 될 겁니다. 자백해서 형이 깎아질지 안 깎아질지도 모르는 마당에 중요한 것은 이게 다 피해 회복이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반성을 하는구나라는 게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될 텐데. 그 격한 표현으로 돈을 도로. 그렇죠. 뭐 근데 그건 뭐 이런. 죽기보다 싫을걸요. 차라리 더 살고 말지.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명박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도 있고 하니 예. 승계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김윤옥 여사도 아닐 거고 아마 저는 이시영 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시영 씨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려면은 본인이 오히려 더 세게 나가서 정말 엄청난 중형을 받아야 그래야 아유 뭐 아버지가 이렇게 엄청 사는데 아들까지 뭐 이렇게 또 하냐 하는 그런 건 노릴 수도 있죠. 자해 전략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시영 씨를 지키는 거죠, 그게. 보면. 김윤옥 씨는 지킬 필요는 없어요. 사실. 김윤옥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겠죠? 하면 불구속 기소죠. 이시영 씨도 기소를 하면 불구속 기소로 갈 거고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안 그렇게 볼지라도 예. 또 과잉 수사 논란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가족까지 전부 다 구속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영 씨도 비공개로 소환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 못했죠. 예. 지금 현재 뭐 제가 알기로 참고인인데 김윤옥 여사는 이제 검찰에서 강제 조사 가능성 언급을 조금씩 하는 건 우리 신분 전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피의자로 전환하면 강제 조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도 좀 사용이 되는 것 같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예. 저 근데 말이죠.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재판부와 같다. 그건 저기 재판부 뭐라 그러지? 저 숫자만 갖고 구성원은 달라요. 구성원은 달라요. 이번 정기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재판부 성향. 이건 또 우리 이정열 판사님이 우리 판사님들의 욕망까지 다 헤아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모르진 않는데 언급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연료를 조금 더 올려드려도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어제 당원 아니라 그랬죠, 김 변호사님? 저 당원 아닌데. 오케이. 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들이 뭐라고 이게 지금 트집을 잡고 나오냐면 김명수 대법원장 때 제가 방송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 했더니 뭐 이제 사회주의 세력, 좌파 세력 이러면서 왜곡을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앞으로 판사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바뀌었을 때 다른 방송에서 어떠냐고 논평을 해달라는데 거부를 했어요. 뭐라고 투집을 잡고 나올지 몰라서 사실 이번도 사실 좀 그래요. 말씀드리기. 우리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이 어저께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알 수는 없고. 마이크 꺼지면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마이크 꺼지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할게요. 저 판사님 이름도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걸 뭐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냥 양력만 말씀드릴게요. 정계선 부장판사입니다. 여성입니다. 연수원 27기, 연수원 27기는 그저께 수사 결과 발표했다 한동훈 3차장하고 연수원 동기죠. 서울법대는 선후배고 아마 정계선 부장이 선배일 거예요. 안 친해요. 아니, 안 친하죠. 그렇죠. 안 친할 거예요. 안 친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정계선 부장이 여성 최초의 중앙의 부패 전담 합의 부장. 그러니까 그냥 최초 부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초 부장은 여전히 있었고, 부패 전담부의 형사 합의부 최초라고 하고. 부패 수사에는 뭐 달인이네요, 그러면. 뭐 달인 수사 말고 재판. 재판에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최초로 이번에 여성 최초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법시험 수석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37회 수석이고, 수석을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신문에서 인터뷰하잖아요. 그때 아마 존경하는 인물로 고 조영래 변호사를 얘기했다는 것 같고. 조영래 변호사면은 전태일 열사와 유관하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편도 변호사라시라는 것 같죠? 그래서 남편 변호사인데 남편이 세월호 사건 변호하셨었다고. 대한변협에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제 유가족 법률 지원단 지원 업무를 했었어요. 남편이요? 그때 남편분이? 이제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됐었죠. 여기까지. 성함이?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저희 대학 동기. 그러시구나. 얘기 다 했네요. 언론에 다 보도된 거예요, 이거. 판단은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다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겠네. 우호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부적절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좀 부적절한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 끝나고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뭐 이념적 성향이냐 어떤 그전에 활동이 있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는 법을 보고 하는 거니까요. 법리에 따라서.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정형식이라고. 자,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3변시됩니다. 8468번님, 김용민의 정치쇼 외치는 것이 서태지의 난 알아요.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거 베낀 거네요. 예. 아유, 베꼈네. 생각해보니까. 창의적이라고 해서 특허청 등록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예. 다음에 하여가 버전으로. 저는. 정치쇼, 예이, 뭐 이런 걸로. 하늘 아래 처음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예. 자, 슈퍼고릴라님, 김태현 변호사님 TV 나오는 거 봤는데, 목소리랑 얼굴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수다쟁이 모범생. 말 많게 생겼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그 뜻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좀, 누군가에 많이 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예. 말씀은 많고 모범생이고. 너무 화가 나요. 막 열등감이 막. 칭찬인가요? 예. 칭찬입니다. 말 없는 모범생이 낫지 않아요? 그렇죠. 자, 백지원님. 초등학교 다닐 때 하굣길에 외쳤던 표가 생각납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 이제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이정열 판사님의 또 본심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예. 뭘 헤아립니까? 있는 대로 다 말씀 다 드렸구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입모양 안 나갔나? 입모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 어제 어려운 세월을 만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랑 백 변호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녁 자리를 했었는데 이 정계선 부장판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열 전 부장판사 한마디로 정리님, MB는 뭐 된 거다라는 어제 말씀을 봉된 거다 이런 뜻인가요? 잘 된 거다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버전. 어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제 그 회식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과음을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원래 기억이 잘 안 날 때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삼성증권 사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아직은 무슨 범법의 영역으로까지 이 사안이 넘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일종의 실수는 현재까지 버전.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게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그날 배당금, 우리 사주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한 주당 1,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 직원이 클릭을 잘못한 거예요. 1,000주가 나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주식이 나가는 거예요. 28억 주가 나갔어요. 그런데 삼성증권의 발행 주식 가능 총수가 1억 2천 주거든요. 그러면 23배 하면 28억 주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는 주식이 나갔냐. 유령 주식 아니냐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게 넘쳐서 주식을 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고 없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왜 이게 가능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건 삼성증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시스템 금감원 거래소 예탁결정 전부 다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고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문제인 게 어쨌든 1억 2천 주가 최대치인데 28억 주가 입력이 돼서 클릭됐는데 그게 이제 발행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없는 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상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클릭 누르면 삐삐삐삐 하고 안 돼야 되는 거라고요. 당장 대학 수강 신청할 때도요. 그렇죠. 점수가 학점이 넘어가면은 그게 바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는데 인출금액 1억 해놓고 ATM 눌러보세요. 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출금 가능 금액이 없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됐다는 게 단순히 삼성증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이 증권업계가 지금 뭔가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정배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아침에 계좌를 열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중개 계좌에 얼마나 대충 알 건데 내 주에 우리 회사 내 계좌에 우리 회사 주식 500만 주가 있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팔았다는 거죠. 인수가 한 16명 정도가. 애널리스트까지. 선임 애널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선수들도 세상에. 근데 이제 그게 왜 여기서 팔았을까?
분명히 회사에서 삼성증권에서 9시 45분부터 야 이거 팔면 안 됩니다. 팔면 안 됩니다. 사내 공지가 나오고 이제 팝업청도 막 뜨고 그랬는데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신호로 받아들이고 공격적으로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얘기 나오는 거냐면요. 삼성증권이라는 회사가 감사, 법무,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신상필벌이 명확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직원들 다 어쨌든 증권사 직원이니까 주식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주식을 팔면 이틀 있다가 돈이 들어와요 계좌에. 금요일 날 팔면 화요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 지나고. 바보가 아닌데 이걸 내가 팔면 화요일 날 내가 돈 찾을 건데 그때까지 내가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해서든지 환수해 가지 않을까? 그 판단 될까 안 될까요? 판단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았다는 건 뭐냐? 좋게 그 직원들 뭐라 얘기하면 실수다. 하도 이제 놀래가지고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거다. 그래서 저 같으면 시험 삼아 해보면 한 주 내지 10주 정도 팔지 500만 주 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무슨 이제 음모론 얘기가 나오냐면 선물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하는 데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럼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자기가 건 돈의 6배 정도까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9시부터 10시 사이, 10시 넘어서까지 삼성증권의 선물 거래가 폭등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뭘 조사하냐면 그 직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이메일 다 까는 겁니다. 혹시 외부 세력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곧 500만 주를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 주식 엄청 빠질 테니까 니네 매도 선물에 걸어. 이렇게 연락을 하고 확 매도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혹들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집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저도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물론 일단 제일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건 28억 1,000만 주가 발행이 이제 그게 배당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실수를 해도 실수가 반영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게 가장 놀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원들이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500만 주 넘게 아침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직원들 말대로 이게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라고 믿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주식 선수들이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회사에서 징계받을 것도 뻔하지 않겠어요? 뭐 벌써 징계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나중에 혹여라도 팔아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회사에서 막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뭐 하나만한 그런 그렇죠. 매각인데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알아요. 정말 주식 잘 몰라도 이게 배당이 500만 주가 왔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500만 원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서 이거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이 의혹인데 선물 거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예전에 오사마 빈라덴이요. 9.11 테러 돈을 엄청 벌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9.12 테러할 걸 알고 9.12 테러에서 실제로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했거든요. 이미 폭락하는데 미리 선물 매도 포지션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9.12 테러를 해가지고 주가 빠지면 돈을 엄청 벌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보시면 영화 007 카지노 로얄이라는 영화에도 그거 나오거든요. 그럼 테러리스트 자금 운영하는 사람이 항공회사에 좋은 비행기가 딱 이제 새 비행기 런칭하는 날 미리 그 회사 주식이 폭락한 데 걸어놓고 그 비행기를 폭파시키려는 테러를 감행하는데 007이 막습니다. 그러면 새 비행기 런칭하니까 주식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테러리스트 자금 운영하는 사람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된 게 그 카지노 로얄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선물 거래가 폭증을 했으니까 금감원을 들여다보는 거죠. 500만 주가 날라왔으니까요. 떨어질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한 번에 가능성. 합리적 의심. 세트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합리적 의심이 이거 지금 언론에도 이런 의혹 보도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간신문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사실은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마 조간신문에 이 보도가 됐어요. 그 신문은 아니고요. 요거 다음 신문. 요거는 요 신문은 지금 발행 부수 1등이잖아요. 2등 신문. 2등 신문. 재밌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태윤 씨. 김정은도 선물 풋 몰빵하고 미사일 매일 쐈을 수도. 이런 게 선물이군요. 그렇죠. 이런 게 선물이에요. 미사일 쏘고 선물을 받는 거죠. 선물을 받는 거.
이태윤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영양가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정렬 판사님은 어떻게? 저도 그쪽이. 예, 그러니까 일단 뭐라 그럴까 이게 사실 어떤 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이 기점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팝업창 떴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신호를 줬냐면은 처음에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몰라서 어차피 그 애널리스트들이 거래하는 취급하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기 앞으로 지금 500만 주가 500만 주가 온 건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날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 거래처 뭐 이쪽하고 다 해가지고 해서 어떠한 것을 움직이는데 그러니 뭐 그 움직이는 규모에 비추어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다만 그런데 문제는 팝업창 뜨고 나서 이건 이제 지금 취급하면 안 되는 물건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얘기가 다르죠. 이때는 어떤 고의라든가 악의가 들어간. 예.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려면은 본인이 취득할 거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틀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예. 자기가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예. 자기가 다른 데서 이득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물 거래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건 부당 이득이 될 텐데. 선물 거래 정보 이용 행위죠. 시세 조절. 그거는 처벌 대상인 거죠. 자본시장법 위반해서. 그게 왜 지금 이런 쪽 얘기에 더 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냐면 이게 만약에 그런 쪽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주식 500만 주를 팔아서 했던 이 직원들은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김용민 씨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실수로 김태현 변호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돈을 잘못 보내는 거, 잘못 보낼 때 본인이 김태현 변호사 꿀꺽하면 횡령죄가 되거든요. 유사한 거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기껏해야 이제 횡령 미수 정도 될 텐데 돈도 못 받으니까 거기다가 현실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으면 만약에 이걸로 처벌받는다도 그렇게 처벌을 못 받을 거예요. 크게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밝혀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조금 이제 보충해서 드리자면 지금 이제 백 변호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그 송금을 잘못한 경우 이건 이제 횡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구조가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형체를 가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실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를 가진 게 아니고요. 어떤 자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면 투표권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이제 그 일주당 한 표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실제로 현실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이 주권을 서로 이제 사고 팔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식의 주자의 그렇죠. 주권이겠죠. 그리고 이제 복권할 때 권자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지금 현대 사회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권을 현실적으로 주고받아라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복잡해지니까 증권 예탁원이라는 데다 아예 그냥 주권을 몰아넣고 그래서 외부적으로만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금 옮겨가게 되는 건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주권 발행 청구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른 계좌에다 쐈다 몇백만 주를. 그럼 실제 여기서 지금 그거를 실제 가지게 되는 거는 원래는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횡령죄는 안 돼요. 왜냐하면 횡령죄는 재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을 꿀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또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봤는데 사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때 그러니까 없는 가공의 주식이잖아요. 없는 자격을 파는 거니까. 없는 거를 지금 팔아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이 사람한테는 제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제가 주권을 발행받아서 그 주권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발행 주식을 오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팝업창 이유인 거예요. 이거 내가 팔아도 주권을 넘겨줄 수가 없는데 그걸 돈 받고 팔았어요. 이건 사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선물 거래가 껴있다면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혹여라도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게 클 가능성이 없잖아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징계도 받고 어쨌건 형사처벌하는데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아까 말하는 그 선물 관련 음모론이 네.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회사에 징계받고 나오지만 만약에 나중에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감행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음모론에 좀 힘이 실리는 겁니다. 예. 이 판 사람들, 선임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이 판 사람들 줄기차게 검찰 가서 조사받겠네요. 일단 뭐 금감원 특별검사가 지금 삼성증권 사실 금융회사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 검찰 수사가 아니라 금감원 특별검사가. 네. 아, 그래요? 네, 뭐 얼마나 거기가 세게. 그냥 가서 모든 장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있으니까. 예, 예. 금감원 특별검사가 물론 이제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 주식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뭐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미리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증권선물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검찰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예,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인 지금 삼성증권의 금감원 특별검사가 나가는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 특별검사는 비상입니다. 예. 전 회사가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이 건은 워낙 그냥 정기 검사가 아니라 워낙 그 증권시장 자체의 어떤 혼란을 유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크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증권 아마 지금 뭐 비상에 걸렸겠죠. 게다가 또 세무조사보다 좀 세다고 보시면 더 세요. 네, 아마 저렇게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무조사는 결국 탈세가 발견되면 법인세가 뭐 얼마가 못 났다고 내면 됩니다. 돈. 예. 근데 금감원 이 특별검사 결과 직원이라든지 어떤 사장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조치 징계뿐만 아니라 예. 잘못하면 회사 자체에 대한 기관 경고 예. 더 나가서 저는 영업정지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이게. 또 무엇보다도 시장에 이 불신 대상 기업으로서 낙인 찍히는 거기 때문에 네. 영업정지가 풀리더라도 뭐 앞으로의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보면 한미라 씨가 해당 직원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나요라고 했는데 예. 잘릴 겁니다. 예. 이건 당연히 이제 인사조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6명이 지금 그렇죠. 매도했기 때문에 이 16명은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무사하지 않을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증권에서 이걸 500만 주가 시장에 풀려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돈이 어제 화요일 날 계좌에 들어왔을 겁니다. 예, 예. 그 돈은 일단 계좌에 대한 권한을 전부 다 회사로 넘겼어요. 그럼 그 돈을 고스란히 환수를 해요 일단. 예, 예. 왜냐하면 그 돈과 다시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서 없애야 되니까요.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주식을 파서 폭락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사서 그만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예, 예. 그러면 살 때마다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예. 결국 삼성증권이 본 손실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 100억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16명한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일 많이 판 사람은 한 20억 정도? 예. 구상권 아마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삼성증권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도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 이제 삼성증권하고 거래 뭐 안 하기로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지금 본의 아니겠지만 삼성과 관련해 자꾸 국민연금이 이렇게 문제가 자꾸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이번에 손실을 본 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폭락했을 때 주식을 같이 내다 팔아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뭐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입증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집단 소송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 이제 주식을 내다 판 건 그 기관 투자 같은 건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주식에 확 빠지면은 자동적으로 손절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어떤 저 국민연금에 있는 주식 관리하는 그 사람의 의사랑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그냥 삼성증권 주식 내다 매도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단 손실이 나온 거고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그런 거 자동으로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삼성증권에서 지금 피해 회복 해준다고 그거 받고 있거든요.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삼성증권 사장이 발표한 거 보면 최대한의 방법으로 구제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판 사람들이 이 삼성증권 이 폭락사 때부터 판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판 건지 팔았을 때 개인적으로 손해가 얼마 나왔는지를 이게 소송 가면 정확하게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단 소송에 회의적인 건데 지금 문제는 삼성증권에서 아마 알아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회사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기사회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 안 끝났습니다. 예. 그죠? 안 끝났어요. 예. 가뜩이나 지금 삼성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예. 이거 가지고 또 여론이 안 좋아지면 삼성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소송 가지 않고 알아서 삼성증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줄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얼마를 해줄지에 대한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게다가 이게 지금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고 했을 때는 사실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 삼성증권의 영업을 과연 하도록 놔두는 게 맞냐는 문제까지 대두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어떻든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겁니다. 예. 김선미님, 진정한 이재용 저격수 삼성증권 직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진정한 이재용 부회장 저격수다 이런 말씀이고요. 진짜 저격했죠 이번에 사실상. 예.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이 격노했겠어요. 아유, 그럼요. 지금 가뜩이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여론 안 좋잖아요. 좀 전에 우리 이정열 판사님께서는 저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타를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경영권 승계 작업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러지?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또 슈퍼급 역대 재난이 터졌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진짜 격노할 만하죠. 금융감독원까지 안 가더라도 이 16분 상당히 위태롭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팔았다. 매도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 하는 호기심에 팔았다. 이걸 믿으라고 해명을 한 겁니까 이게? 근데 해명을 해도 그렇게밖에 못하죠. 거기서 아닙니다. 저는 선물 거기 관련해서 했습니다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윤정란님, 선물 관련 음모론이 왠지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라고 하셨고, 김미선님, 가짜 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게임인가요? 보드 게임인가요? 저는 주식 안 하는데 심각해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정 거래 틀을 흔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 이 사건은 정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삼성증권이면은 그래도 꽤 굴지의 증권사로 꽤 굴지가 아니라 거의 최고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 또 국민연금도 맡겼던 것이고 그동안. 업계 마켓쇼라면 2위일 거예요. 1위가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1위일 거고. 그래요? 그 2등 정도 합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사건은 이제 만약에 수사가 되고 재판 가고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이제 없어졌는데 사법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형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민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고 상법적으로도 지금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발행주식 총수가 있거든요. 어느 회사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100만 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넘어서 지금 입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상법상 효력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금융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사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것들이 많은데 금융업은 형편없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에 공짜 예대 마진을 먹고 살지 하는 거 있습니까?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 미국의 투자은행들처럼 증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금융. 김 그렇게 얘기하셨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장 안 되면 어떻게 하려 하세요? 해주겠죠. 지금 플러스. 플러스였어요? 아닌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은행에 다 을들이군요. 그렇죠. 은행 앞에 을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라든지 책임자 처벌은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의 예탁원이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 전 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청취율 1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위는 불가능하고 한 1.5%포인트 정도 오를 수 있는. 오차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투표로 해야 돼요. 라디오 정치. 저는 그거는 분명히 5위 안에 들 수 있다. 확신합니다. 자, 이정열 판사님이 신청곡을 하나 남기셨네요. 네. 지금 우리 SBS의 주말 기획. 착한 마녀전. 이번에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김용민의 정치쇼 4부. 수요일 4부. 다른 시간도 굉장히 알찬 시간이지만 저는 이 지선이네. 이거는 정말 효자 상품이다. 청취율 효자 상품이다.
과거에 지선이라는 분하고 무슨 그렇죠. 제가 좋아했던 여성분 중에 이름이 지선이가 한 3명 있었습니다. 예. 지선이네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선은 6.13 지방선거의 줄임말입니다. 자,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경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해경공 김씨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처음엔 뜬금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트위터 계정은 실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마 이제 닉네임이 해경공 김씨, HK 김이라고 돼 있는 그 계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해철 의원을 좀 싸잡아서 거친 말로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내용이 독해요. 올렸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게 전해철 후보 측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이 김혜경 여사인데 동명이인 아니냐. 전해철 의원이 그런 말 한 적은 없었죠. 측에서.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자. 이재명 후보 측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랬는데 고소고발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해철 의원 캠프에서 이 트위터 계정을 고발해 놓은 상태죠. 팩트만 보자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이게 이제 검찰로 이첩이 돼서 검찰에 수사를 할 단계인데요. 어쨌든 지켜보면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SNS상에서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이제 발표한 모양새가 됐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너무 좀 네거티브가 격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패륜적인 그런 트위터라서 누가 쓴 건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그런 후보들 중에 지금 3명이 이제 경선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양기대 전 광명시장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 자, 지금 현재 경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달간 이렇게 추이를 보면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전해철 후보가 인지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지도가 일부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후보하고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전에 이게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네거티브전이 과연 전해철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게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전해철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죠. 왜냐하면 이슈를 뭔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네거티브 논쟁 속에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선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막상 이 표 차이가 굉장히 크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완승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든 네거티브 선거전을 전해철 후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지자들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후폭풍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박 부대표님이나 제가 우리 첫 시간부터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본선도 그런데 특히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도가 돼 있다. 공간이 없고 이슈들이 국민들한테 별로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재명 전 시장 이게 제가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는데 좀 터프하고 러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제 변방장수 나는 거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양기대 그 전 시장이 먼저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네거티브 검증하자, 미투 검증하자, 도덕성 문제 우리가 먼저 거르지 않으면 본선에서 큰일 난다 했는데 이게 그냥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 공방도 사실은 그거 이후에 나타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강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트위터라는 공간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많이 오가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니 우리한테 대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트위터 계정들도 뭐 저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나는 의심이 있다 고발하겠다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재명 전 후보 측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맞상대가 되고 맞싸움이 되고 판을 키워주는 거니까 아마 계속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전해철 후보 측에서는 당원 표심을 많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선거인단이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 쪽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친문 지지자들이 상당히 전해철 후보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표는 까봐야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표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기 때문에 당원에서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갭을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또 전해철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에게 마이너스 10%라는 이런 그렇죠. 또 시간이 또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또 문제는 언제 경선이죠? 18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8일부터. 지금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은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남았네요. 열흘이 아니라. 그리고 전해철 전 의원은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은 기간 동안은 오히려 대남경필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이에요. 이재명은 남경필한테 뭐 아주 쉽게 이긴다. 전해철 남경필은 비슷비슷하다. 양기대는 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세 층위가 나눠져 있는데 전해철도 남경필한테 쉽게 이긴다라고 됐을 때 말하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시간이 좀 별로 없고 또 어쨌든 지금 차기 대선 그 주자들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시장이 1위거든요. 지금 야권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지방선거? 아니 지방선거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조사를 하면 1위가 이재명 시장이거든요. 민주당 후보 중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1위 주자를 이런 지방선거나 총선에 죽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시장에 대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버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남경필 지사에게는 그 전해철,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까지 해서 누가 가장 좀 불편한 적수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이 제일 불편하겠죠. 일단 지지도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인지도 존재감이라는 거는 특히 또 성남시정을 잘 해왔기 때문에 행정 경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지사 입장이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책 대결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정치 대결로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뭐 도덕성 시비나 이런 것들 뭐 도덕성 문제는 남지사도 자유스럽지 못하겠다. 아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정치 대결은 뭐냐면 보수 혁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뭐 정풍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주창하면서 뭔가 자유한국당의 쇄신, 보수의 재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보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를 좀 막아달라. 견제론, 읍소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감성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선거 이후까지 또 보고 있을 거예요. 낙선한 이후. 그렇죠. 이게 쉽지가 물론 당선을 위해서 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쉽지가 않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전 후보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권 주자 가운데도 뭐 어떤 면에서 제일 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전초전을 벌여가지고 선전을 하고 뭐 중도 합리 보수 이런 이미지를 더 강화한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수 야권은 지방선거 이후에 재편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때도 뭔가 플러스 포인트가 되고 대권 주자로까지도 쭉 나가는데 기왕이면은 이재명 전 후보하고 붙어서 지더라도 그러면 뭐가 남는 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붙어서 지면은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더라도 선거 이후에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뭐 민주당 후보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는데
안철수나 김문수 후보하고의 격차가 만약에 뭐 10% 이상 벌어졌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뭐 그게 이재명이 됐든 전해철이 됐든 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지사 격차가 뭐 5%로 좁혀졌다. 이러면 남지사로서는 그 뒤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보수의 얼굴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지금 현재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였지만은 최대한 선전해서 많이 좁혀놨다. 그렇죠.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 남경필의 어떤 몸값을 이번에 보여줬다. 야권 광역 후보들은 그런 부분까지 대체로 보고 나온다고 봐야죠. 야권의 광역 후보들. 안철수 뭐 또 그런 이제 깔려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선거는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금 논란이 뭐 그치질 않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요. 악재죠. 무조건 악재입니까? 악재죠. 제가 여기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세세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프레임이 다가오는 게 안 좋은 게요. 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하고 나에게는 엄격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허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 근데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이해를 잘하고 남에 대해 가지고 매우 엄격한 사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 번째거든요. 지금 김기식 원장의 프레임이 그 세 번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관행, 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는 않지만, 근데 이분이 바로 그 당시에 발언했던 걸 보면 뭐 그런 거 이해해 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보세요. 전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개인의 흠결로 해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름도 기억 못해요. 저도 그 뉴스 볼 때는 알았는데 지금 벌써 까먹었는데 김기식 원장은 그냥 금감원장이 아니라 강력한 이미지, 여권 민주당의 이제 핵심, 거기다가 지금 참여연대 프레임이라는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 이름 나오지만은 장하성 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아가서 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 공격하지만은 박원순, 조희연 이분들까지 같은 말하자면 패밀리인 거잖아요. 참여연대. 그렇죠. 거기에 대한 프레임적 공격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한마디 하자면요. 수도권보다 영남권에 영향 꽤 있을 겁니다. 수도권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부산, 경남, 뭐 울산 뭐 TK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권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도 이 타격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부산 경남 같은 경우 그래도 팽팽한 면이 있고 야당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이 항상 보수 후보한테 표를 던지고 싶을 뭔가 명분을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좀 누적이 돼야 데미지가 좀 클 텐데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김기식 원장이 보통 이게 국회의원들 관행을 보면 되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합니다. 그게 대부분 90% 이상 외유를 하는데 대개는 의원 혼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서가 따라갔을 때는 비서의 경비는 적어도 후원금으로 의원실에서 처리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서까지 비용을 피감기관에 받았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사과할 게 당연한 거고요. 사과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야당이나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여비서, 그다음에 고속 승진 이런 프레임은 잘못된 거죠, 사실. 이제 그것을 더 씌워가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옥성은 좀 가려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도끼에 좀 발등 찍힌 꼴이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삼성 문제나 재벌 문제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참여연대 출신이기도 하고 콘텐츠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잘 할 거다. 이런 어떤 믿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도덕성 시비가 걸리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박 부대표님이 좀 지켜보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와대 쪽의 대응도 제가 예상했던 건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게 엊그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뭐 3일간 봤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통상 방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본 바로는 아주 뭐 그렇게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송구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임종석 지시로
조국이 봤다. 이러면은 만약에 뭐가 더 나오면은 예. 그분도 같이 엮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는 뭐 거론할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요? 강조법 차원에서. 근데 이게 예.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알았냐 몰랐냐로 들어가면은 네. 자 몰랐다라고 하면 무능이고 알았는데 별로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면 도덕적 기준이 아니 네.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예.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금주까지 좀 지켜보면서 결론 내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뭐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국민 여론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국민 여론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 또 이제 정의당이 비판대에 가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언론이 아까 얘기했던 야당이 더 씌워진 잘못된 프레임에 대한 어떤 방어 차원도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2, 3일 내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미투 막 터졌을 때니까 그때는 제가 이 시간도 많이 남고 뭐 이쪽 저쪽 뭐 해가지고 선거에는 막상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인데 지금 이런 느낌 들어요. 선거 이 판이 계속 뭐 한 8대2 내지 7대3 정도로 여당이 압도적인 판이거든요. 이게 본질적으로 바뀐다기보다는 목소리가 팽팽해질 수 있는 거. 공방의 국면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당이 이제 하는 것도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라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똑같아지는 판이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런 대응은 안 좋은데 뭐 너희도 했는데 뭐 우리가 그러니까 하면 그게 어쩌냐. 항상 보수 쪽이 하던 이야기거든요. 니들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랑 똑같지 않았냐라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정하는 식의 프레임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막 쟁점하면서도 이거 본인 역시도 이 특혜를 받았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이고 뭐 여기나 저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똑같네가 되면 이게 7대3 우세가 한 뭐 5대5 내지 5.5 대 4.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제주도 가족끼리 이제 가족 여행 가는데 본인이 주민등록증 신분증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항에서 의전팀들이 이 프리패스를 시킨 거죠. 그게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된 건데 특권의식 그대로 보여준 거죠, 사실. 근데 지금은 진짜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홍준표 대표 그 울산 공항 건, 울산 맞죠? 포항인가? 거기 건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줄이 길어가지고 뭐 옆쪽으로 빼줬다 이런 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또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십자포화를 쏘아댔습니까?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근데 여론조사상에서 이게 지지율 그 상승으로 그 이어지지 않았어요. 전 그걸 보면은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다가. 그렇죠. 당신들은 과거에 안 그랬느냐. 과거도 있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들 상황을 보면서 반성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수 정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득점 포인트는 있지만 큰 물줄기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수 야당의 급선무가 신뢰 회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장 이야기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컨벤션 효과라고 하나요? 후보가 되고 나서 반짝이라도 좀 그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좀 눈에 띄는 그런 효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날씨가 굉장히 태풍 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풍이 아니라 안철수는 이제 미풍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보통 여론조사 지금 한 서너 개 쏟아졌거든요. 15, 17 정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20% 내외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21, 20, 막 19 뭐 이런 형태로 조사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뭐 12%부터 한 17, 18 이런 어떤 조사 결과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주당 후보에 비하면 상당히 격차가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0% 가깝게 또 적은 조사는 한 20% 이상 이렇게 아직은 좀 격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자, 그 지지율을 반등시킬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게 여기 이제 산수로 보면은 돼요. 민주당이 이제 대략 50%.
그럼 이 나머지가 50%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중도 보수 해가지고 한 35, 그다음 무당층이 한 15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아니라 예. 김문수보다 내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중도 보수 플러스 보수도 또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뭐 민주당 막으려면 안철수지 이런 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무당층도 움직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인 거겠죠.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저도 박 부대표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초반 지지율이 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 지지율하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네. 지난 대선 당시에 서울에서 득표율이 22%인가 예, 뭐 그 정도였을 겁니다. 예. 그거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지지율이라는 거는 무응답도 있는 거잖아요. 이 21이라는 건 득표율 22보다는 사실은 높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약간이나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물론 당선까지 가기는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의미 봅니다만은. 있는 2위.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그 후보 시장의 어떤 반대층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층, 이 층이 있고요. 그게 한 뭐 20% 30% 정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 시장이 일은 잘했는데 이제 삼선까지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예. 좀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삼선 피로감. 이걸 느끼는 층들이 또 한 15에서 20% 정도 있는데 이 층을 사실은 쌍끌이로 다 모아야 싸움이 해볼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사실 지금 판세는 선거 지형으로 보면. 그러나 안철수라는 상품이 과연 두 가지 층을 다 묶어 세울 수 있느냐. 또 김문수 후보까지 나서고 있고 아까 이런 삼선 피로감을 갖고는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안철수가 났는지 뭐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 박원순 시장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만 박원순이 나은지를 꼼꼼히 따져볼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약하기에는 일정 정도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 후보를 위협하기에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유일한 변수는 저는 오히려 구설수 문제 아니냐. 구설수 문제.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가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무슨 새로운 구설수가 드러난다면 그런 영향이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는 그닥 변수는 별로 없어 보인다. 어제 그 보수의 품격 시간에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당에서 뭔가 동력을 만들어낼 여지는 없다. 되게 여당의 실수, 여당의 패착. 여기서 사실은 선거의 변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예,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변수를 만들어낼 여러 요소 중에 TV 토론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대선 때 TV 토론에서 그다지 이게 뭐 이렇게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얻지 못한 게 아니라 많이 잃었죠. 잃었습니까? 예. 그 전까지 분위기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4월 초만 해도 작년 4월 초만 해도 이거 뭐 상당히 치고 올라가서 근데 이거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지난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준비를 할 것이고 지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론의 상대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그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무난한 상대였어요.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그냥 뭐 이게 강한 분들, 특히 홍준표, 뭐 심상정 이런 분들은 인파이터에다가 뭐 강하게 이제 뭐 훅, 뭐 스트레이트 다 날리는 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박원순 시장은 좀 문 대통령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텝이 그렇게 꼬이지 않을 수 있는.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오히려 주목을 받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강경한 발언들을 홍준표 옛날에 후보처럼 그렇게 많이 할 것 같고 박원순과 김문수 이런 게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제 홍준표 대표에 비하면은 그런 좀 뭐랄까 스킬 같은 건 좀 떨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서울 거주 19살 이상 성인 29,171명에게 조사했고 응답률 3.5%, 유무선 임의 전화 결기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된 내용이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고요. 자, 오늘 2부에서 이정열 전 판사 발언 중에 특정 야당을 거론하면서 땡땡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이란 말을 했는데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